직장을 그만둔 지 한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와. 이제 파이어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코트라라는 곳에 다녔고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 하고 책 쓰고 네, 그리고 가끔 강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이 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다양하게. 아니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는 열심히 해외 나가고 있습니다. 아,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놀러 가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예.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좋으신가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한 수치적으로 하면 448만 배 정도 더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렇죠. 그러시군요. 독일 속담으로 아바이트 샤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동은 똥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아,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예. 그렇구나. 네, 좋죠. 네. 그러면은 그 노동을 하시다가 네. 그 파이어까지는 몇 년 걸리신가요? 12년이요. 일반 분들도 하실 수 있을까요? 다른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했는데 뭐 딴 사람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투자가 있었던 거죠.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투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직장인의 마인드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는 사람만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사업 마인드가 없다 해도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게 보고 계세요? 네네 예. 그러시구나. 네. 근데 확실히 좀 지수는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수가 중요하죠.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짝수회가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내년이면 짝수회인데 내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짝수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좋은 짝수회가 있고 나쁜 짝수회가 있는데 나쁜 짝수회는 언제인가? 그 대통령 2년 차와 8년 차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차는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된 다음에 1년 차, 2년 차가 파워가 가장 세거든요. 근데 2년 차 중간 선거에 이 사람이 레임덕이 될지 아니면 좀 계속 갈지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 중간 선거에 미국 시장이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계신 2022년 작년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2018년도 첫 번째 중간선거였는데 그때는 처음엔 좋았다가 이제 끝말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8년 차에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두 번 대통령을 한 다음에 바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두 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입니다. 예시를 들면은 뭐 2000년이라든지 2008년이 있죠. 2000년에는 나스닥 버블이 꺼졌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년 같은 경우는 짝수이긴 한데 4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재선을 노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요. 우리가 이제 빙의를 해서 이제 내가 바이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트럼프가 나오는데 트럼프한테 지면은 굉장히 쪽팔리겠죠. 네, 굉장히 쪽팔릴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을 막 풀어가지고 경제를 부흥하고 주시장을 올려야지만 미국 국민들이 해피해가지고 나를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주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 네. 그 강국 작가님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주식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미국, 한국 반반, 네, 그리고 채권 하고 있고 그리고 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 안 드린 거는 미국 시장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 한국 시장은 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 미국 대선이라는 게 사실 미국한테는 그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한국에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살짝 좀 덜 좋고 오히려 미국 대선이라는 거는 한국의 지정학적 변화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팩터이고 큰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또 총선까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살짝 좋지는 않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월 말부터 말하고 있는데 계속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좋다고 보는데 한국 시장은 좋은 팩터가 있고 나쁜 팩터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좋은 팩터는 그 미국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일단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네, 그리고 금리를 미국이 내렸다. 이것도 한국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멘텀. 그 10월 달부터 실제로 장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긍정적인 이제 팩터들이고 이제 부정적인 팩터는 총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자체는 한국에 그다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76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세 개가 내년에 많이 요동칠 것 같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도 깐당깐당하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좋은 팩터가 있고 나쁜 팩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쁜 팩터가 아직은 살짝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보다 그렇게 막 이제 한국 시장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국 시장 거품론 이런 거는 그러면 별로 귀담아
그 거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단기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품이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퍼나 PBR가 높은 것으로 이제 그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버는 돈 대비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맞으십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 시장의 퍼나 PBR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자, 이거는 언제 중요한가? 우리가 10년 수익률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3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후에 보면은 미국 시장의 수익률은 보잘것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25년까지는 미국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거는 25년까지는 좋다가 그 후에는 한두 번 정도 크래쉬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2033년까지 안 좋은 수익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버블은 무조건 터지는데 근데 그게 지금 버블이 크다 해가지고 지금 터질 이유는 없다. 장기적으로 10년 안에는 무조건 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 최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24년은 좋다. 네, 왜냐면은 바이든이 절대로 미국 시장과 미국 경제가 꺼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말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공기업 다녀보시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고요. 그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년을 보면 분명 그 가운데는 있을 텐데. 네,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큰 크래쉬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버블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이 퍼나 PBR을 보면은 10년 수익률 정도는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기대 수익률이 한 2% 정도입니다. 연 2% 정도. 얼마 안 되네요. 이익보다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한 다음에 10년 후에 이제 잠을 자다가 깼다 하면은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제 구간들이 있었겠죠. 2033년 내가 깨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1, 2년 뭐 길게는 한 2년까지도 볼 때는 괜찮으니까 그 장기적인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안 하면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 단기 투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0년 보고 투자 안 한 것도 뻔히 압니다. 하나 있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떨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10년 보유할 주식이야 하면서 이제 강제 전박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단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지금 그 버블로는 10년 투자할 사람한테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주식하고 미국 네. 주식을 좋게 보신다 하셨는데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50대 50은 네. 그냥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한국 시장은 좀 더 덜 좋기 때문에 인버스로 해칭을 했거든요. 근데 해칭은커녕 그 인버스가 저를 수익 완전히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일단 인버스는 판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인버스를 판 금액은 지금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미국 주식이 지금 한국 주식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네. 작가님께서 투자 전략을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바꾼 거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미국의 어떤 주식이 이제 보통 좋냐 하면은 소외주, 서영주 이런 애들이 좋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그 전에 돈 번 주식이 많이 있다 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본인이 손실을 본 그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손실을 실현해서 내 수익 실현과 네팅을 해가지고 그 총 수익을 줄인 다음에 거기에서 양도세를 내는 그런 트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그 이제 초중순에 좀 이제 루저 주식들을 이제 많이 팔아치운 다음에 다시 되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사는 그 경향 때문에 보통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리고 그 중에서는 1월 동안에 그런 소외주들,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그거는 언제 며칠까지 그걸 해야 양도소득세 그 부분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네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당연히 중요한 거는 내가 실현한 수익과 손실만 합계를 내 가지고 양도세를 당연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끔찍한데 근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그 빅테크 같은 경우로 100만 불을 벌었다 이거예요. 매우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이제 이상한 소형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12월에 일시적으로 팔아가지고 거기에는 30만 불 손실을 실현하면은 나 70만 불 벌게 되는 거잖아요. 70만 불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또 그리고 그걸 다시 되사면은 이제 그 되사는 거에 대해는 걸 이제 내년에 12월에 그걸 또 되풀이할 수도 있겠죠, 사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해주, 소형주가 좋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특히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리고 그 중에서 1월에 많이 반등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뭘 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나스닥을 일시적으로 팔고 IWM 그러니까 러셀 2000 그러니까 미국 중소형주 지수를 샀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미국 소형주 퀀트 비중도 조금 늘렸습니다. 강욱 작가님께서 강조하신 게 네. 11사 천국이라고 해서 예. 11월부터 4월은 천국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12월이고 예.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네. 좀 두 달 어떻게 지났죠, 두 달. 두 달. 예. 아, 네. 그러네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10월 말부터 주시장이 묘하게 돌아와가지고 11사를 잘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과학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멍청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한국 그렇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한국 인버스 멍청하게 사가지고 거기서 좀 손실을 봤습니다. 네. 이게 그냥 11사를 하지 강원구가. 아 진짜. 두 달 전에 나한테 돌아가면 일단 펀치를 매길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5, 10월은 네. 5월, 10월 사이는 지옥이다. 네, 지옥이죠. 요번에도 보시잖아요, 지옥인 거. 그러면은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년이요? 네. 내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예, 네. 아, 내년 예. 좋다고 하시는 분 이 기간은 빼고 좋다고 아, 그게 하시는 아니라 이제 당연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당연히 11월 4월이 좀 더 좋고 5월 10월이 좀 더 안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미국 주식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본다. 한국 주식은 이제 그냥 반반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잘 모르겠다라는 건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 수익은 4월 말까지 몰리고 5월 10월은 좀 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그 4월 말까지가 아니라 7월까지 강한 형상이 요즘은 좀 이제 많이 있고요. 특히 8, 9월은 좀 확실히 좀 안 좋습니다. 미국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한국은 그 5월, 10월이 보통 안 좋고요. 네. 그러면 5월, 10월이 됐다고 해서 네. 주식을 막 다 파는 건 아니죠. 네, 많이 줄입니다. 근데. 줄이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024년 좀 네. 주식 시장을 이끌어갈 예. 뭐 섹터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관심 없어요. 네. 지수를 보통 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수를 사고 그리고 이제 소형주는 제 펀트 방식으로 사고 있죠. 근데 그 소형주가 이제 뭐 하는 종목인지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 그런 건 안 보죠, 제가. 그냥 네. 필터로 돌려가지고. 그죠. 네. 미국도 그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그게 하고 있고 그 올해 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익이 한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쪽은. 와, 네. 그래요? 제가 한국 소형주 지금 그 올해 말에 재미를 잘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재미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개 종목 했는데 지금 한 놈이 440%, 한 놈이 220%, 한 놈이 110%, 한 놈이 90% 이제 올라줘가지고 그 나머지 16 친구들은 뭐 이제 그저 그런 수익과 손실인데 그거를 전부 다 캐리해주고 있죠. 이 네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고맙죠. 근데 그 네 친구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저 모릅니다. 네. 이름 까먹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셔서 한번 보여주신 건데 네. 이게 필터를 설정해서 예. 그걸 딱 추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걸 네. 그냥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기업 하나하나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한테 굉장히 고맙기는 한데 이제 도대체 뭐 때문에 주식이 올랐고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건지 그런 걸 모릅니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이 소형주는 예. 이제 그렇게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 말고 예.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예. 뭔가 이렇게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대형주하고 네. 소형주는 아무리 뭐 수익률이 좋을 것 같긴 해도 큰 돈을 넣기가 어렵다. 저 그래도 10억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 아예 그러니까 저는 자산 배분이라도 하는데 그냥 소형주만 20개 돌려가지고 40억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그래요? 그 정도는 가능해요. 네. 야.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2004년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당시 저 PBR 그리고 부채 비율 낮은 그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엄청 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투입한 돈이 1억 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2004년에도 1,000억 원 투자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와. 1,000억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이 40억만 해도 네. 20종목이면 하나에 2억. 네. 2억씩 내는 거잖아요. 예. 야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루에 훌빵으로 2억을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그냥 하루하루 나눠서 분산해서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럼 예를 들면 그거를 부지런하게 20을 그분은 이제 부지런하게 20을 나눠서 넣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하루에 그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죠.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소형주도. 네. 그 제가 요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며칠 전에 방송을 하나 봤는데 아, 예. 이분은 이제 코인인데 예.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약간 이제 그 소형주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예, 코인계에서는 예, 물론 그거보다 변동성이 더 세지만, 네. 예. 뭐가 됐어요? 변동성이 훨씬 세죠. 알트코인은. 아 그렇죠. 소형주보다도. 네. 네, 그래서 그분도 한 100억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2억 이상 못 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코인에. 네, 한 코인에 알트에. 근데 알트코인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차피 아시다시피 알트코인은 다 같이 함께 오르고 다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100억 소환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분 현물하시나 봐요. 그 선물하면 그거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거. 예.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선물 거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2억 정도로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는 뭐 10억도 늦는데. 아니 뭐 10억이 아니라 1000억 들을 수 있죠. 예. 아, 예. 그렇군요. 그 1000억 넣어도 제가 네. 보기에는 유동성 문제 전혀 없을걸요? 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 예. 그리고 그 강한국 작가님 네. 유튜브에서 예. 매월 계좌를 공개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최근에 좀 좋아 보이셨던 거는 어떤 자산이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미국 그 소위 계잡주들, 그 소형주들이 이제 상당히 좋고요. 그 제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이 올라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이 무지하게 좋았죠. 미국, 한국 채권 둘 다 이제 제가 한 2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20% 수익 각각 났거든요, 지금. 예, 그거 있고,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좋았고, 그쵸, 한국 소형주와 그리고 인버스 포지션, 그 두 개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분 그냥 소소였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쌤쌤 정도? 네. 아 맞다. 그리고 코인 엄청 좋았죠. 생각해 보니까 그거 까먹었네. 네. 코인? 코인 얼마나 좋으셨어요? 아 코인이요? 네. 그래도 그때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사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3, 4천 정도 번 것 같고 12월에도 최근엔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월 단위로 보면 돈을 벌었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 그러시군요. 진짜 예. 그때 이후로 방송 찍고 나서 네.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간 게 4월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3만 불 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좀 빨랐죠. 제가 원래 7월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근데 10월 말에 들어간 거 3만 4천 언저리였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4만 4천 정도 샀는데 그건 지금 물려 있네. 좀 살짝 생각해 보니까. 4만짜리 들어가셨어요? 4만 3천 얼마에 들어갔어요. 예, 그건 좀 살짝 물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은 제가 4월에 샀고 이제 한 번은 10월에 샀죠. 그것도. 네.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좀 더 스펙타클하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알트코인 전략도 시작했죠. 네. 그거 혹시 그 43,000원에서 사신 이유는 네. 그게 이제 고점을 뚫어서 그죠. 예, 그것 때문이죠. 그 네네. 돌파 매매 그걸로 해서 네. 진짜 그걸 지키신 거네요. 네, 그거를 했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만에서 4만 4천 정도의 흥보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4만 4천 후에 돌파하면 또 한 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제가 돈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USDT가 있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알트코인 전략을 좀 몇 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더 이상 늘 돈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거 전액 그 금액도 밝히셨어요? 어떤 거요? 비트코인. 그 지금 이제 코인 쪽에 들어간 돈이 37만 USDT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네. 맞아. 요즘 줄었지. 그래서 36만 5천 정도 이제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걸로 불려볼 겁니다. 한 2025년 4월까지는 무조건 할 거고 그 후에까지도 계속 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러시군요. 예. 이더리움도 제가 그때 8,300만 원인가? 네.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 후에 또 사신 거예요? 그거 내가 이더리움을 내가 2번 샀나? 3번 샀나? 두 번 산 것 같아요. 비트코인 3번 샀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이더리움도 한 억대 넘기신 거예요? 억대 넘죠. 네, 물론. 네. 그러시군요. 네, 비트코인이 근데 3번 샀고, 그래서 이제 비중이 좀 더 높네요. 네. 그렇군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는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슬퍼요. 네. 어떻게 내년에 좀 기대가 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상승장이 제대로 오면은 이제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압도하기 마련이며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물론 이제 알트코인 중에 대표 코인이 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와,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면 이게 코인이 들어가서 네. 조금 이게 수익률이 더 좋아지셨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목표를 삼는 게 연평균 한 25% 정도 이렇게 삼으시는 건가요? 그 내년에는 그보다 좀 더 벌고 싶기는 한데 물론 제 희망 사항이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네. 그렇군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알트코인은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절대로 장기 보유할 자산이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암호화폐 상승장이 오면은 그때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더리움도 오르고 다 오르거든요. 오르는데 여러분이 그 재단을 운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새로
새로운 알트코인을 찍어내가지고 팔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상승장일 때는 알트코인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 발행하는 코인 정신없이 막 사들여요. 근데 그 상승장이 끝났어. 그러면은 분명 상승장 전에는 이 알트코인이 1억 개가 있었는데 지금 10억 개가 있네. 대헷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 상승장에 재단이 이건 기회다 하고서 알트를 막 찍어내 가지고 팔고 지들은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상승장이 끝나 있으면은 그 발행량이 10배로 늘어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근데 그 모든 알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코인이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쓸모가 있는 코인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비라는 게 발생하고 그거는 이더리움 재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소각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자사주 매수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기업이. 그리고 예를 들면 그 BNB도 그렇게 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잖아요. 그 이제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BNB 코인을 되사들이는데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과 BNB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코인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코인이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장기적으로 그나마 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인플레이션 코인들은 사면 당연히 별로 안 좋죠. 이제 코인수가 늘어나면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기업이 계속 유상증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도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장기 전략을 쓰고 있지 않고 있고 단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플하게 최근 일주일 동안에 톱 20코인 중에서 뭐가 가장 올랐나 그거 보고 그거 산 다음에 일주일 보유하고 그거를 반복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 일주일 단위로 매매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부지런하게 깨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상쾌하게 그 거래를 하고 이제 할 주를 시작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일주일은 보유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주일 보유하고 그다음 바꾸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상승장에만 먹힌다. 그래서 꼭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에서 위인가 아래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 거래 중단하시고요. 그냥 쉬세요. 네, 현금 가지고. 네. 지금은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 120일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면 10월 말부터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10월 말에 이제 그때 3만 불 그 언저리를 돌파를 하고 지금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4만 2천 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120일 위에 있죠. 네. 그게 이제 2달도 안 됐으니까요. 2달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 엄청난 돌파가. 네. 그렇군요. 그럼 비트에 약 4억 하시고 이더에 한 1억 하시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전체 합쳐가지고 37만 불이니까 이제 5억이니까 그죠. 알트코인은 제가 지금 그 1억 3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비중은 이제 그 나머지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인데 그게 지금 6대 4 정도일 거야 아마. 예, 비트코인가 6이고 이더가 4 정도일 겁니다. 네. 제가 근데 한 달에 한 번 기저를 공개할 때마다 저도 그걸 보게 되죠. 아 맞다 참 6대 4가 아니고 65대 35였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죠 제가. 네, 그렇죠. 이거 그 코인도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이야, 그렇구나. 네. 저는 절대로 그냥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매월 기저를 공개하고요. 그 규모가 그래도 한 17억, 18억 됩니다. 그래도. 네. 제가 공개하는 것만. 이제 물론 저는 딴 자산도 있지만 제가 공개하는 것만 그 정도 됩니다. 네. 이야, 그러면은 매월. 그런 게 나가면요, 방송에 나가면 반응이 네. 어때요? 반응이요? 근데 의외로 한 2만 명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게 근데.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항상 플러스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깨지도 당연히 있죠. 네. 10월에 제가 무슨 소로 들은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유튜브 채널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딴 사람들은 그냥 짓거리기만 하고 자기 공개 안 하잖아요, 기자. 네. 매달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냥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25년 그 4월까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 근데 물론 제가 예를 들어 하는 알트코인 전략이 너무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면은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 수익이 너무 좋다고 하면 이쪽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저쪽에 늘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장인 거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알트코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 가능성은 있어요. 알트코인 전략이 너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전부 다 이제 팔 가능성은 25년 4월까지는 이제 없고요. 대신에 26년에 저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숏갈 거야 아마. 네. 25년 뭐 4월로 이렇게 딱 박아놓으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홀수회가 비트코인도 똑같이 좋아요. 지금까지 홀수회 비트코인이 손실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2011년 13, 15, 17, 19 다 봐도. 네. 그래서 25년이 예외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4월에 파느냐 하면은 비트코인도 11월 4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 4월을 제가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다 팔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25년에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결국은 0으로 만들고 26년은 제가 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때는 오히려 숏을 치겠죠 아마. 네.
4년에 한 번 오는 그 빙하기가 올 테니까요 또. 네. 그러면 그럼 그때 좀 먼 미래긴 하지만 그때 현금을 이렇게 보유하게 되시면 네. 아까 주식 시장도 뭐 10년 안에 한 번에 큰 크래시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현금으로 뭘 하세요? 뭘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그냥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뚜렷하다 하면 그 인버스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아, 그거? 인버스까지 네. 하시는 거군요. 네. 선물 매도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풋옵션 뭐 다 가능하죠. 네. 혹시 그 코인 투자하시면서 손절 네. 라인도 정하셨어요? 손절 라인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지금 박스권이 아니라 전 박스권 하단 45,000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떨어지면 이제 뭔가 제 아이디어가 좀 많이 훼손이 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코인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뭐 방송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막 이슈도 있잖아요. 뭐 네. 현물 ETF 이슈도 있고 반감기도 있고 그래서 좀 들어오신다고 하면 예. 어떻게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 뭐 정구점 다 못 들었잖아요. 네. 비트와 이더 중심으로.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이제 좀 그 조용히 하고 싶은가인데 그냥 사고 냅두는 거면은 비트 이더가 당연히 좋고요. 왜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냥 사고 냅둘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부지런하면은 뭐 제가 하는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알트코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냥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톱 20 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뭐가 올랐나 그거 보시고 그거 한 3개 정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그 코인이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코인을 팔고 그 코인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전략이 잘 먹힐 때는 진짜 일주일에 몇백 프로까지 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30-40%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다 강조를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솔라나랑 폴카도시랑 아발란치인가 BNB가 뭐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들 내가 샀는데 일주일에 보니까 15% 깨져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개소리 하면서 이제 좀 더 가져갈래. 나 이거 못 팔아. 절대 손실 못 하잖아. 그냥 파세요, 그냥. 네네. 예. 팔고 이번 주에 가장 잘 나간 3개 코인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냥 지난주에 잘 나간 코인을 내가 샀다가 그 3개 다 피봤어. 네, 그러면은 그냥 팔고 손실 인정하고 다음 코인을 갈아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출연해 주셨을 때 그 소형주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그게 매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게 항상 플러스가 아니라 어떤 해에는 되게 막 마이너스 20% 30%도 나잖아요. 2008년 같은 경우 그죠? 네. 근데 그걸 다 했어야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요 알트코인 전략도 똑같아요. 네. 보면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 진짜 일주일에 30-40% 날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진짜 8주만 70%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 전략을 쓰면은. 네. 근데 이제 그 전략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몇백 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이 전 재산을 그 전략을 쓰고 8주만 70% 깨지면은 멘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코인한 친구들 나 뻔히 압니다. 그 레버리지에다가 10배 20배 레버리지까지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강한국 작가님은 그 자산도 이제 뭐 그 유튜브 이렇게 썸네일 보면은 적은 거 보면은 엄청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알트코인 전략이 쓰는 돈이 5만 USDT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이지만 저한테 많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 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이제 30% 깨졌다라고 하면은 15,000불까지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15,000불이 되게 큰 돈이고 가슴 아프긴 하지만 전체 자산에서는 큰 비중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저는 절대로 전 재산을 요 알트코인 전략이 절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말 연초가 1년 동안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2024년 1월 연말 연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봐야지 24년 예측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월의 마지막 5일 플러스 1월 첫 두 거래일. 예, 거기가 수익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한번 보세요. 그게 1번이고요. 자, 그리고 2번은 1월 첫 5 거래일의 수익률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보세요. 이제 그게 2번이고 3번은 1월의 수익률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수익이 플러스라고 하면은 그 해 미국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90.3%인가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1번, 2번, 3번이 다 수익이 난 경우가 1950년부터 31번
18번인가 뭐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8번이 그 전체 수익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세 개. 그렇군요. 이런 건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다 책에 써 있습니다. 네. 그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나크라는 책이 써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책은 한국에서 팔지 않고 그게 그 요만한 수첩인데 그게 60불 정도 하거든요. 거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네. 이야, 그렇군요. 네. 저자님은 이제 키요시가 이제 독일어로 사슴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슴 아저씨가 이제 이 알마나크, 이 수첩을 만들기 한 거의 뭐 40년 됐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시다가 거의 100살 돼서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낭만적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첩은 계절성 수첩이에요.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 있는 모든 계절성 법칙을 총망라한 이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나크라는 책인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수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속 몇십 년 전부터 내고 계십니다. 근데 거의 다 들이맞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네.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계절성 그렇게 잘 만들어 불구하고 계절성은 신봉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얼마나 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계속 그거를 찍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죠. 저도 그 강욱 작가님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계절성 투자를 하는 게 네. 진짜 얘기는 듣는데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건가? 이게 참 이렇게 설득을 해서 실천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할투 영상들을 쫙 다 보면서 이제 전망한 걸 다 봤는데 15번 전망해가지고 12번 맞았어요. 80%거든요. 80% 맞았는데, 참 참고로 내년에는 그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 선거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EU 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러우 둘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지어 인도네시아, 멕시코에다가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까지 선거가 있어가지고 76개 국가의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것이고 요동이 많이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그 표를 준다 그러면 자기 엄마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선거 막바지가 되면은 별 미친 짓을 다 할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연히 그런 빅 이벤트들은 계절성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가 11월 4월 구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주식시장이 잠깐 야 코로나 잠깐 기다려 5월에 와 지금 주식이 올라야 돼 이렇게는 되지 않잖아요. 1, 2, 3월에 주식이 그때 엄청 떨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는 당연히 계절성에 우선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내년에는 빅 이벤트들 준비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튈지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절성이 올해보다 덜 맞을 겁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잘 맞았냐? 올해는 그냥 조용한 해였거든요. 2023년 생각해보면은 별다른 이슈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딱 생각나는 게 28 전쟁과 그 배터리 아저씨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두 행사?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슈기는 한데 글로벌 이슈가 아니거든요. 야, 28 전쟁이 어떻게 글로벌 이슈가 아니냐 하실 텐데 솔직히 뭐 거기 주식장도 이제 조그맣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28 전쟁이 벌어진 지가 2달, 3달 되었는데 주식시장은커녕 유가도 못 건드리고만 그러니까 유가도 심지어 떨어졌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벤트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지정학적 글로벌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제 계절성 영향이 많이 틀릴 거예요. 네, 계절성 전망들이. 이 지정학적 글로벌 이벤트라고 하시니까 네. 이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이 네.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문이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제 코인이 오르냐 내리냐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22년에도 러우 전쟁이 터지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이제 피난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갖고 피난한 사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22년에 비트코인 장이 어땠냐? 떨어졌잖아요. 엄청 떡락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와 저거를 완전히 연관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 지정학적 그 이제 이벤트들이 그래도 좀 지역적으로 발생했잖아요. 이제 러우라든지 뭐 28이라든지. 근데 이게 그 지정학적 이벤트가 더 많아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소용돌이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내 자산을 해외로 빨리 넘기고 싶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게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 트래블 룰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자산을 딴 나라로 빨리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사시에는 외환 송금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내가 떼가지고 짊어질 수는 없고 그 금괴를 가다가 가면은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그거를 몰수당할 수가 있는데 코인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냥 이제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로 발생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그렇게 글로벌에서 이게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건 저도 원치 않고 뭐 그럴 확률이 지금 엄청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게 되겠죠. 네. 또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쪽은 유동성에 좀 영향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금리나 내년에 뭐 한 두세 번 하게 되면 예. 그런 것도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비트코인까지, 일단 뭐 돈이 많이 풀려지면은 그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에 흘러 들어가겠죠.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퍼너멘탈 이슈는 이미 말씀하신 그 ETF 승인 여부와 그리고 반감기, 그게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금리 인하를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의 가장 확실한 자산은 미국 장기채입니다. 그 TLT 같은 ETF들이요. 제가 그거 TLT가 생긴 지 20년 정도 됐어요. 2002년에 생겼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금리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내린다, 두 번째 오른다, 세 번째는 오른 후에 동결, 네 번째는 내린 후에 동결이잖아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봐도 가장 채권이 좋을 때는 금리가 실제로 내릴 때, 그리고 오른 후에 동결됐을 때 이제 그 두 개의 시나리오잖아요. 지금이 바로 오른 후에 동결된 시나리오이며 그리고 파월은 이제 내년부터 내린다는 걸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채권을 사면은 돈 벌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금리를 인하하면 이게 물론 주식과 코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거는 100%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해석하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냐, 주식이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채권은 그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돈 벌 확률은 미국 채권이 미국 주식보다도 더 높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아유, 그렇군요. 네. 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 국내 증시가 예. 1997년 IMF와 예. 2007년 금융위기와 닮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 1년 뭐 차트를 보면은 이제 그때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국 주식을 좋게 않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좋은 요인도 몇 개 있잖아요. 조금 전에 미국장 좋다, 미국 금리 낙수 효과, 앤드 모멘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프레딕션은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달러 약세로 가면서 네. 환율이 1,300원에서 이제 1,290원, 80원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은 네. 외국인들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네. 국내 증시가 오히려 압도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겠죠. 네, 그렇죠. 그분들은 그분들 믿는 대로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런 것도 좀 예측이 되실까요? 23년 지금의 지수가 네. 2024년 지금 시점 1년 후에 네. 지수를 비교했을 때 네. 높아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를 확률이 4, 내릴 확률이 6 정도로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한국도 참고로 1월 첫 5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첫 5거래일에 플러스가 나오면은 그 해 상승할 확률이 80%로 혹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1월 첫째 주 수익률을 보고 그때 일반 한국 시장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하면 40대 60을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팩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 지금 이제 만약에 한 1억 정도 네.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좀 구성을 하시겠어요? 코인을 얼마 까는 게 좋을까? 그래도 뭐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하고,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한국 주식채권, 미국 주식채권, 금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뭐. 네. 그게 가장 정석적이죠. 네. 아, 그렇게 하시겠군요. 예. 그러니까 코인은 꼭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사실 제일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강원국은 틀린 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유념을 하시고. 실제 거의 없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 아예 많아요. 되게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왜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가? 반감기가 있는 해에 비트코인의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이 120%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이제 그 해 수익률을 보면은 가장 안 올랐을 때가 120%였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300 몇 %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봐도 기대 수익률은 비트코인과 이제 우리 코인 친구들이 24년에 제일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린다고 하면은 또 코인이 또 아주 이제 화끈하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그냥 안 믿으시고 강한국이 오른다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 5% 10%는 개소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럼 좀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도 중간에 이제 내려가는 충격파가 이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버티실 수 있는 분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진짜 예. 코인 투자하시다가 진짜 힘들어하시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그렇겠죠. 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연말 연시가 오고 있는데 이때가 그 2024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미국 시장이 12월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1월 5거래일 그리고 첫 5거래일 그리고 1월에 오르냐 내리냐 보시고 이제 이게 전부 다 세 개가 일치한다 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을 꽤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도 1월 첫 5거래일 어떻게 나오나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제 그게 24년의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아직은 24년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1월 첫 5거래일이 한국 시장이 좋게 나오면은 저는 제 전망을 아마 수정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또 그때 수정하셨을 때 혹시 시간 되시면 알겠습니다. 한번 더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